자, 4교시 하겠습니다. 4교시. 제가 혼자 강의하니까 지루한데요. 우리 촬영하는 친구가 저랑 예전에도 했던 친구랑 훨씬 낫네요. 아이고, 이 스튜디오 강의는 굉장히 힘들어. 혼자 얘기하려니까. 강의하다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도 하고. 저는 스튜디오 강의는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주택관리사 강의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 학생들하고 주택관리사 강의할 때도 학생들하고 예전에 제가 연세 있는 어른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제 나이 또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강의할 때는요, 평택 제1고시학원에서 주택관리사 강의 처음 했었는데 그때는 앉아 계신 분이 다 어른이었어요. 저보다. 지금 거의 다 동년배가 돼버렸어요. 거의 20년 전에 그렇게 변하네요. 자, 이건 나이 먹는다는 슬픔 같아. 나이 얘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웠어요. 이제 여자? 그러니까 암컷인데 꽃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 집 애가 제가 하나인데 이놈이 그렇게 사달라고 해서요. 그놈 한 마리 사가지고 17년 키웠습니다. 17년. 내가 이제 만 16인데 죽었어요. 추석날. 그래서 제가 고향이 공주인데 여러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요. 강아지는 물건이거든요. 물건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개정 시한이 올라갔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언제 통할지도 몰라. 어찌됐건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뭐 집사람하고 애하고 난리 났어요. 뭐 엉엉 울고 막. 제 생각에 제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슬피 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정도 슬플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아지 키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초부터. 지금 2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이게 16년, 7년을 같이 있어서요. 이놈이 굉장히 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서 뭐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아지를 묻어줘야 되겠는데요. 묻어주든지 아니면 뭐 화장한다 그러는데 화장해도 어디다 놔야 될 때 있을 것 같아서 묻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요. 묻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땅 아니면 못 묻고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죽으면요. 물건을 지급해서 봤더니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병원에서 죽으면 의료 쓰레기 봉지 주사 같은 거 넣는 거. 말이 안 돼서.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묻을 수도 없고요. 조그만 강아지였어요. 그러니까 묻으면 좋게 했는데 남이 뭐라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뒤 산도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향 공주인데 공주를 또 갔습니다. 강아지 싣고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싸서 이 강아지를 하얀 뭐 종이가 아니라 그죠 뭐요? 키친타올이 하나 그걸 잘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진짜 염하듯이 해서 이제 잘 고이고해서 넣어가지고 고향 산에 갔다 왔어요. 그때 느낀 게 참 많은데 얘가 17살 살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17살 동안 같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주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죽기 전날이요. 죽기 전날 애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부딪혀 저 구석 가서 못 나옵니다. 근데 새벽 내내 그래가지고요. 안방에서 부부가 같이 자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이놈을 내번에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때 좀 제가 강아지 한 번도 혼내킨 적도 없어. 뭐 이뻐하지는 않았어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잣똥치고 제가 다 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걸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참았을 걸. 예? 좀 돌아다니고 막 낑낑거린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써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집을 거실로 내놓고 문 닫고 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던데. 뭐 반려견 요즘 많이 키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법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반려견을요 옆집 큰 개가 물어 죽인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앞집 와서 잡아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물건값만 봤거든요. 얼마나 그게 시세에 안 맞습니까? 법이 따라하지 못하고 있죠. 항상 그래서 법은 사연실 뒤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추석 때 마음이 우울했고요. 애가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26인데 덩치도 훨씬 큽니다. 저보다. 근데도 그렇게 울고 그래서요. 지금도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생명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저는 뭐 보신탕이는 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안 먹었어요. 우리 집은 똥개라고 하는 걸 키우는데 제 재밌는 거는 제가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어요. 야만이나 제가 그랬는데 키우는 개 잡았다 먹으러 그래서 저는 개고기도 안 먹지만
야, 너희 집게를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어떤 애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는 그 뭐 안 맞던데 지금 모대학 교수입니다. 교수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반려견 같은 것도 빨리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런 뭐 이렇게 물건이라는 것이 너무 하잖아요. 저는 강아지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해서 50만 원이래 화장해서 어디다 두겠어요. 그래서 묻어주자. 그래서 제가 추석 때 고향 그 바쁜데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묻어줘 우리 산에 그랬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 많죠? 있을 때 잘하시 있을 때. 아 저는 그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 밖에 내놓은 게 이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저는 강아지한테 잘해준 건 없는데 못 해주지도 않았는데 내쫓지 않아서 아무리 똥 싸고 그래도 제가 다 정리하고 그랬는데 오줌 싸고 막판 되는 치매 마냥 대소변을 아무데나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치워줘서 한 번도 뭐 늙으면 그렇지 이래 생각해서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죽기 전날 자꾸 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 틈새에 껴서 못 나오고 막 낑낑거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집하고 밖으로 내놔버렸어요. 그 뒤는 부부가 자는 그 뭐 침대 밑에다가 강아지를 넣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있을 때 잘하다 그 말이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가족이 됐든 뭐 반려견이 됐든 진짜 살아있는 동안 서로 잘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담을 좀 했습니다만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까 물건 개념 때문에. 자, 이번에 30페이지 관습법 있죠? 관습법 판례 몇 개 보시겠습니다. 판례.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고죠. 그리고 누가 국가가 인정한 거잖아. 판례가. 그래서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법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관습법은 법적 구속력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대가 변해서 사회질서 어긋난다. 그런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됐고요. 거기 이제 3번에 종원이 종중이죠. 종중. 지금 보니까 우리 저촉소 작년에 하던 거보다는 이제 강시 이게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게 되고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는데 거기 칠판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기서 쓰니까 우리 촬영한 친구가 이쪽부터 쓰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네. 종중이 있죠? 예, 종중 이거면 총유죠. 총유. 종중재산 총유고 얘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죠. 총유 지분이 없는데 종원이 있지. 종중원의 구성원 이게 판례 바뀌었죠. 뭐라 되냐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전원합체 판결이 2005년 오래됐네요. 벌써 어제 같은데 16년 됐네요. 예, 진짜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중원의 자격에 누구도 여성도 포함된다. 성년이 되면 이게 판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출가 외인 그랬죠. 시집가면 멀리 가라. 요즘은 다 붙어 살죠. 왜냐면 잘 보니까 식구가 몇 명 안 돼. 저는 처갓집에 딸이 되신데 우리 집사람이 막내인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 김치 담은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집사람도 50이 넘었는데 이제 김치 어떻게 사다 뭐 아니 항상 우리 언니들이 처형들이 다 먹어줬어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면 참 고마운데.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사냐에 따라서 처형이 셋이니까 가까이 사는 분이 항상 김장대 오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죠. 근데 피부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요즘 모여 살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여성도 성인이 되면 종종원의 구성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총이 나중에 배우죠. 공유합의 총. 그래서 종중재산하고 어디가 그러냐면 교회 있죠. 교회 재산. 교회 재산이 총이죠. 나중에 배웁니다. 교회 재산이 총이죠. 그래서 총이는 지분이 없다는 거.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들어가셨죠? 저는 종기는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교인 70만 명이래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죠. 제 아는 분이요. 공인 중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예요. 근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강의해서 그 돈 벌어다 사무실 유지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가 저 설교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랬더니 100명 정도는 돼야 이제 교회가 돌아간대요. 근데 뭐 한 20명도 안 된다나 봐. 그래서 뭐라고 하죠? 헌금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강의해서 그 돈으로다가 교회를 유지한다 그래서요. 이 강의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열심히 해라. 그럼 교인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즘 보기 힘들대.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인 70만 명이래요.
여러분 위에 이게 생각해봐. 7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국가적으로 위난이 있죠. 그러면요 10,000원씩만 걷습니다. 만 원씩 냅시다. 예? 70만 명의 교인이 1만 원씩 냅니다. 얼마에 그러면 70억이에요. 아셨네? 이렇게 힘이 큽니다. 이 인원이랑 이렇게 거의 아셨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도 없이 살면 앉아서 그냥 70억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궁어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 중에서 이게 제일 크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지 지방에도 그게 그 인원이 70만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 단일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크답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 마냥 20명도 안 되는 데 있고 뭐 글쎄 뭐 제가 뭐 능력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양 따라 그렇겠죠. 하여간 총유는 지분이 없고 종중원의 구성원은 여자 남자가 다 된다. 성년이 되면 그런 뜻. 관습법 효력 이거 다 배운 거죠. 좀 전에 관습법은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보충적이냐 뭐라고? 보충적 효력성.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성. 무엇에? 성문법을 호충하죠. 보충적 효력성이다. 그래서 아까 보였죠? 관습법은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없으면 법률 규정 없으면 없어야 돼.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그래서 이걸 보충적 효력설 또는 열후가 보충이 났죠? 이런. 그러니까 성문법을 보충한다. 그런 뜻입니다.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관습법은 효력은 A 보충적 효력설 이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대등적 효력이 있죠? 대등적. 이거 대등적 효력은요.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대등하다. 이런 효력도 있어. 어디 있냐면 이게 물권 법정주의죠. 몇 조? 185조.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죠. 없으면 여기는 없으면 1조. 없으면 1조. 여기는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이라는 말. 그래서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는 대등하다 보고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은 관습법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확확 변하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관습이 굳어지고 그게 다 관습이 생길 수가 없어. 아주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에 10년은 지금 1년이죠? 그렇죠? 1년이 여러분 봐 스마트폰을 보세요. 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30년 전에 02로 나레텔 그래서요. 삐삐 있어. 삐삐 아시는 분 있죠?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삐삐 이게 있었죠. 삐삐 이렇게 쓰나 삐삐 어떻게 합니까? 전화 오면 띠릭하면요. 이거 보고 나서 전화해 주는 거죠. 삐삐. 그게 한 3년 유행하다가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냥 휴대폰은 폴더형이 있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은행이 다 없어지죠? 왜? 기술이 그게 발달하니까.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하고요. 연세 있는 분들은요, 저도 그렇지만요, 자꾸 쫓아가셔야 돼. 응? 귀찮다 그러면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 되게 연세 40대 이상 분이 많으시니까 20대들은요, 우리 애도 그런데 스마트폰 사주면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옵니다. 그 조작하느라고. 아셨네? 저는요, 스마트폰 사게 되면 짜증부터 납니다.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 거야, 이래서. 해보면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 편하긴 한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다르지. 그래서 우린 짜증부터 내요. 변하는 걸 싫어해. 기성세대는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더라도 변해야 돼.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따라가야 되죠. 저도 우리 아들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관리사도 10대가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70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예? 잘못하면 저는 야한 농담. 저는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대충 얘기하면요. 20대가 민법선생님 저렇게 보지 않았더니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하여간 따라가야 되고. 하여간 보충적 효력이 뭐죠? 1조 민법 1조는 보충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간섭 없음 조리고 대등적 효력은 185조로서 물권 법정지 법률 또는 간섭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보충적 효력이다. 무엇에 대해서?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례도 역시 관습법을 보충제로 보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민법 1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게 뭡니까? 법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했잖아요. 이렇게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라고 했는데 조리하겠어요.
줄이. 이런 순서로 법을 정해야죠. 법률에 따라서 관습 없으면 관습, 없으면 줄인데 상사는 상거래는요. 상거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상법이 먼저 정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고요. 관습법이고 상습법. 없으면 민법이 정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법이 먼저 되고 특별법이에요. 상법이 먼저 정되고 상법이 있으면 상관습법. 상관습법은요. 민법이 우선합니다. 아시네? 민법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민법은 민법, 관습법 줄이지만 그러나 상법, 상인간 거래 같은 경우는요.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는 1번, 상관습법 2번, 그리고 민법 3번, 관습법 4번 이렇게 돼. 예? 여기 차이가 있어요. 상법,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민법, 관습법 줄이지만 상거래에서는요. 상법 먼저, 상법이 특별사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먼저, 상관습법 두 번째, 그리고 민법. 그러니까 상관습법은 민법이 우선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돼요. 상법 1조에 따라서 상관습법은 민법이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건 돼 있고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으로 볼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보충적 효력에서 판례 그죠. 가정의례 준칙 요즘은 없죠. 예전에 있었잖아. 보리밥 먹고 아니 보리밥 먹을 시절에 결혼식 간소하게 하라 이런 거 있었죠. 그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어. 지금 이런 게 있나요, 지금도? 하여간 가정의례 준칙은 법이다. 따라서 관습이 얘를 어기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게 언제 판례? 83년에 40년 전 판례인데 이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준칙의 규정과 배치된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얘는 법이기 때문에 그죠? 법의 규정이 없을 때 그냥 이런 말이죠. 보충적, 보충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한다. 보충한다. 그런 쓰기도 하고요. 자, 또 나왔네요. 물권의 종류는 물권은 법률관습법이죠. 그래서 법률 밑에 써놓으세요. 8, 관습법 밑에 3인데 제가 이제 하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민법이 8가지 있다. 관습법 3가지 있다. 그래서 8가지는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리고 관습법 3가지가 분간동인데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1, 2, 3번은요. 물권입니다. 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동산의 양주담보는 물권이고요. 3가지하고 그리고 공시방법에 명인방법이 있어. 그래서 판례가 인정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것은 분간동명. 그래서요. 외우십니다. 분간동명.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분묘기지권이다. 그리고 관습법상 지상권,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 그리고 띄고 명인방법 있어요. 명인방법, 명확하게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이겁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물권 아니죠. 얘는 공시방법이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동산 양도담보, 그리고 공시방법이 명인방법이 있어요. 명인 나중에 배우지만요. 명인 이렇게 해서 나무 같은 거 예전에 어려서 저는 많이 봤는데 나무 같은 거 심어 있는 대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껍질 까고 이름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배추를 사면서 이렇게 테두리 쳐놔도 나중에 가을에 뽑아가는 거 이런 거. 잎도 설명한다. 이런 명인이에요. 명인 명확하게 인식한다. 명인 이런 명인이 아니죠. 예? 명인 다리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인 방법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간동은 물권입니다. 이 새는 물권이고, 예, 분간동은 물권이고, 분묘지권 아까 배웠었죠? 산소, 그리고 관습법상 지형. 그래서 일단 써놓으세요. 분간동명인데 이 명을 왜 다루다? 얘는 공시방법이에요. 공시방법. 아까 새끼줄 치고 이름 쓰고 이런 거죠. 이 명인방법인데 얘는 물권이야. 이 3가지 물권이거든요. 이 3가지 물권입니다. 얘는 물권이다. 물권. 3가지. 분간동. 그런데 써놓으세요. 분묘지권 옆에 써놓으세요. 타주자면. 제가 강의를 다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심화까지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정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2번 볼 필요 없어요. 책을 계속 보세요.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본다 없고요. 무조건 한 번에 끝이야. 그 대신 정리 다 해드릴게요. 안 배운 거 써놓으세요. 분묘지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타주자면. 몰라도 좋습니다. 소기사가 없어요. 관습법상 지원 옆에다 써놓으세요. 임의규정이고 법정지향은 강유정이지만 얘는 임의규정이고요. 법정지향권은 강유정이고 나중에 배우제 지상권에서 그때 설명하고 일단은 관습법상 지향권은 법정지향은 임의규정이고 분묘지권 타주자면이고 그럼 뭐 있습니까? 동산양도담보죠. 부동산 틀려. 부동산은요.
가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에서 따로 규제를 합니다. 가담법. 그래서 뭐만요? 동산만 이제 부동산 아닙니다. 자, 분미주권 타주점 소유자가 없어요. 일단 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법정지향은 강유정, 얘는 임의규정이야. 그리고 동산 양도담보는 간수법 물권,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담법이라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할 시간 있으려나요? 저당권에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건 뭐 저당에서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그러면 이런 거죠. 부동산 양도담보는 걔는 가담법 규율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서 4억을 빌려고 그래. 4억. 이자 2천부터. 4억 2천을 빌려면 담보가 필요하죠. 담보가 10억짜리 있으면 한 번 끝나죠.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한 5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정합니다. 5억짜리 토지. 5억 토지. 그럼 여러분 아시죠? LTV DTI 때문에 5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정해서는 이 4억 2천을 못 빌립니다. 원금 4억, 이자 2천. 그럼 내가 1월 1일 날 4억 빌려서 12월 말에 4억 2천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5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정하면 돈 안 나옵니다. 은행이 한 4억 2천 정도가 원리금이니까 한 10억 정도 땅을 줘야 나오거든요. 근데 5억짜리 땅을 넣으니까 안 주지. 이때 이제 채무자인 내가 어떻게 은행이나 저 지인한테 1번 자기 앞으로 가등기 해줄게. 예? 은행 앞으로 가등기 해줄게. 혹시라도 내가 못 갚으면 너 땅 가자. 예, 본등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네 앞으로 본등에 이전등기 해줄게. 근데 못 갚으면 그대로 땅 가자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이전하면 양도 담보거든요. 은행 앞으로 가등기 해줬다가 또는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줬다가 나중에 4억 2천 못 갚으면 땅 가죠. 본등기 해줄게. 아니 처음부터 본등기 해줄게. 못 갚으면 가죠. 이게 당사자가 합의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되냐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은행이 받을 돈은 채권자가 받을 돈 얼마라고요? 4억 2천 4억 빌려주고 12월 말 2천이니까 4억 2천을 받죠. 4억 2천. 4억 2천이 원금인데 얼마짜리 땅? 5억짜리 땅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문제되죠? 8천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8천을 뭐라고? 청산하라. 4억 2천과 5억 사이 8천만 원을 뭐라고? 청산하라. 이게 가담법입니다. 청산하라. 돌려주라. 가담법은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기 갚을 돈은 4억 2천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5억짜리 땅을 담보를 맺겠다. 5억짜리 땅을 뺏겠다 그래요. 그죠? 본등기 해주고 이미 등기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8천만 원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을 청산해주라. 이게 가담법이거든요. 이 부동산 가등기 담보는 법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만. 자, 분관동, 관분동도 주는데 잘 안 이어져. 재본 분관동, 분미주권, 타주점 소유자 없어요. 나중에 배워요. 법정지향 강유정, 관습법상 지향 임의규정이고 그리고 동산의 양주담보는 물권이고 그리고 부동산 아니라는 거 간단하죠. 얘 세 개 주세요. 분간도. 나머지 왜 필요 없어요? 뭐 원천권 아니다. 그 왜 필요 없습니다. 얘만이 악착같이 분미주권, 관습법상 지장권, 동산 양주담보만이 물권이다. 몇 가지가 세 가지 있고 얘는요 물권이 아니라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입니다. 공시방법 소유권 취득하는 뭐 임목 등기 마냥 나무에 껍질 쓰고 이름 쓰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베끼고 공인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분간동 이으셨고 여기 이제 판례도 있네. 판례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법이 시행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묻어도 내 거 되잖아요. 장사법에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에는 제가 여기 있죠. 2001년 1월 13일 이전까지는 인정되고 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미주권 아까 뭐라고? 이거 중에 다르죠. 분미주권은 뭐로 취급하라고? 지료 내라. 분미주권은요. 여기는 기주권은요. 지료. 얘는 타주점이고 지료 내라. 지료 지급. 언제부터 지급하라고? 청구한 때로 땅 주인이 달란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하되 지료의 경우는요. 청구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 있다 할까요? 지료 지급 의무 있고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지급하라고? 청구 시부터 누가 땅 주인이 달라면 그때부터 주라는 얘기죠. 지료 지급 의무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지금 뭐랬어요? 2021년
금년 4월 29일인가? 4월 29일 같지 아마? 5월 29일, 4월 29일인가 봐. 그래서 2021년 4월 29일부터 제가 외워서는 잊어버렸네요. 4월 29일 날 판례가 나오는 전압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를 지급하라. 언제부터 지급하라? 청구한 때로 6판례 나왔고 유력합니다. 이 시험 잘 나오죠. 근데 내년에 시험 치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딴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 안 나옵니다. 어찌됐건 분미지권은 남의 땅에 할아버지 한 소 쓰고 20년 지나면 COCD 가능해서 내가 그 땅 사유권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관습법 물권인데 판례가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 분미지권을 가지는 자는 지를 지급하라. 청구시부터 지급하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분미지권은요 2001년 1월 13일 이전만 되죠. 이전 거 2001년 1월 13일 이전. 이 장사 등에 관한 법, 장사법이 만들어진 이전되고 이혼한대. 그러니까 지금은 남의 땅에다 할아버지 산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 그럼 개정해야 되죠. 시우치도 안 돼. 그럼 지금은요, 이거는 2001년 1월 13 이전 된 거죠. 2001년 1월 13 이전 거만 된다. 인정하겠다. 기득권, 법률 불속.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 됐고요. 우리 그 판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내용 많습니다만 그런 얘기고. 자, 이번에 온천권에 물건 없어요? 없다는 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얘만 해요, 얘만 외우시고, 얘만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부할 때 이거 보세요. 요령이죠, 요령. 요령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요가 A 부분이 이거 B다. 그러면요. A만 외우고 아닌 건 다 B 이렇게 외우시. 양쪽 다 외우지 마세요. A와 B가 있으면요. A가 3개 있고 B가 30개다. 그러면요. A 3개 외우고 나머지 다 저쪽이요. 쉽죠? 양쪽 다 외우면 헷갈려. 그래서 분간동 외우시고 분간동. 관습 뽑을 거 셋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 저쪽이니까 이제 저쪽 B죠. 보시면 간단히 읽어보십니다. 중요하잖아요. 온천권 물건 없고요. 두 번째 3번에 관습상의 사도 개인도로 사도 이런 물건 없고요. 이런 없어. 개인 사도통인 없대. 넘겨보세요. 그냥 대충 보시면 돼. 그리고 공원 이용권 없고요. 미등의 무허 건물을 매양수한 자 등기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권이 없다. 사도통인 건 없다. 공원 이용권 없다. 미등의 건물을 매수한 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물건 없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한 번만 읽었어요. 쓱쓱 읽으시고 분간동, 분미기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 양조도 한 번만이 관습 물건이고 특히 판례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도 관습법도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고요. 자, 조리 보시면 조리란 사물의 본성, 이게 신의칙이죠. 조리는 사물의 본성, 이치, 경험법칙, 사회통념, 신의칙.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상식, 인간의 양심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말 쓰지 않고 조리. 사회통념상 신의칙에 따라서 사회경험법칙상 이런 말 써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조리. 조리를 뭐라 한다고? 주로 신의칙. 신의가 법이 됐어. 이런 말 쓴다는 거. 신의칙이라는 말. 같은 말이 사회통념, 거래관련 그런 말 쓰기도 하고요. 또 나왔네. 종중 또 나왔네요. 조리도 법원이다. 중요합니다. 조리도 법이죠. 법률 관습법 조리잖아. 그런데 판례는 아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물론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고요. 판례를 하급심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급심이 상급심을 뒤집게 돼요. 그럼 일확시타가 되죠. 판사도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판사들은요 위에 사는데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력 기속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상급심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그러나 법 이론상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그런 조리는 법원이다. 조리는 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종중 나왔죠. 종중 판례. 제가 이제 거의 다 하거든요. 다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세히 본다면 저는 이게 법대 교과서를 압축한 책이기 때문에요. 이게 제가 다 읽어요. 저 다 읽고 다만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죠. 그러나 내용 핵심은 다 읽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핵심에 밑줄 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죠. 종중은 재산 소유 종이고 종중 구성원은요. 성과 본을 같이 하죠. 무슨 김해 김씨 무슨 파 그러잖아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에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조선 고등법원 판례 이후에 60몇 년 안에 바뀌었다는 판례 이게. 그래서
공동선주와 김혜김씨, 무슨파 그 종주원들은 밀양박씨, 뭐 전주희씨 그런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성년 남녀 모두 다 성년이죠.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 남녀 모두 다 종주원에 구성이 되고, 그리고 판례는 법이 아니고요.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는요, 그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기속합니다. 당해 사건은 기속하고요. 그런 말이 있고, 유사한 사건 상관없어요. 그 사건만 기속합니다. 비슷한 사건도 판결을 달리할 수 있어. 물론 올라가면 깨지겠죠. 상급심이 아니라는데 A 사건에서 그렇다면 A는 지키지만 B 사건 C는 안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판결이 엎어지죠. 이런 게 있었어요. 주거침입죄.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법률에만 늘 그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거침입죄. 이거 뭐냐? 이런 거죠. 남자가 어떤 유부남이 여러분 TV 보셨죠?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했어요.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요.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갔기 때문에 이건 남 집이죠. 이게 타인의 집이죠. 다른 남편 집이잖아. 그러면요, 이 유부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어요. 주거침입죄. 왜냐면 그 타인 누구죠? 남편의 평온을 해친다고 해서요. 이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근데 엊그저께 판례가 이게 없어졌어요. 아셨나요? 주거침입이 아니래. 예전 판례는요, 유부남 총각이든지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가서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누구 집이죠? 남편 집이다. 유부녀 집이면 또 문제 되지 않겠죠. 자기 집이면 신랑이요. 그럼 문제 되지 않는데, 유부남이 유부녀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했다면 이게 남편의 평온에 치여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다. 이분 판례도 아니래. 바뀌어서 이렇게 판례 수질이 바뀝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간통죄 폐지되듯이 이것도 이제 지금은 유부남은 타인의 남편이죠. 유부녀의 남편 집에 가서 간통했다 하더라도 얘 주거침입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가 바뀌어서 이거 판례는 바뀝니다. 바뀌고 법도 바뀌고 판례도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다르죠. 예전에는요, 대원기간이라고 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원기간. 저 대학 다닐 때 벌써 한 30년이 넘네요. 대원기간. 이거 뭐냐면 기다려라. 어느 경우 여자는 이혼하면 그날부터 6개월 동안 결혼을 못했어요. 예전에는요. 남자는 다음날 결혼할 수 있었고. 왜? 혹시라도 여자 몸속에 남자 씨가 있을까봐. 아시나요? 지금 그건 없어졌어요. 이런 게 있었다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대원기간 이것도 없어졌죠. 지금 뭐 이혼하면 다음날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별게 다 있었죠. 없어지고, 주거침입죄 아니고, 보통 상간, 서로 간통한 경우는요, 보통 위자료가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위자료. 이게 이제 거꾸로는 아닌데, 상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누가 간통했다 그러면요, 그 남자에 대해서 약 3천만 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성추행. 뭐죠? 이거 어떤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졌다 이런 거죠. 그러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해져 있어요. 다시 또 폭행.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 맞은 친구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요, 5천만 내려.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지역 따라 약간 다른데 공탁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공탁 같은 경우는 주당 한 60만 원 정도 계산해서요. 70. 50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계산해서 5주다 그러면 7호 35, 350만 원 공탁합니다. 그럼 대개 합의로 봐. 예? 하도 피해자가 5주인데 5천 달러,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하면요,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일단 알아두시고, 최근 판례는 서로 간통한 경우는요, 그 상대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위자료, 성추행은 한 500의 위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 폭행은 주당 50에서 70 정도의 위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달라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거 안 받으면 공탁하면 돼요. 공탁하면 되죠. 근데 공탁도 약간 조건이 까다롭긴 해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간 당해 사건만 기소하고, 다른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소하지 않고요. 이번 문제 입사에 얼마나 쉬워요? 법 원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말 그저 주는 문제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 없으면 사실에 관해서 뭐예요? 조리잖아요. 조리.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조리다. 사실에 관습이 아니라 조리다.
너무 쉬웠죠? 더분 1번이요, 더 좋네. 그리고 2번에 법률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도 민사하는 것은 법원이다. 맞고, 관습법이 사회질서로서의 변화로 인하여 종시점은 법질서에 반한다. 인정할 수 없어. 아까 종중판이 있죠? 아무리 관습법이 오랫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한다. 103조 위반이다.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4번은 관습법은 법원이 고려되고 5번은 헌법에 체결된 조약도 민사용하는 것은 법원이 되고. 그렇죠? 이런 조약이 일반 민상법에 우선한다 그랬고요. 꼭 오른쪽에 민법의 교원 원리. 그냥 대강 보세요. 계약자의 원칙, 법률의 자유 원칙, 사적 자치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계약자유, 법률의 자유, 사적 자치. 크게 4가지요. 체결 자유, 상대방 선택, 내용 자유, 방점. 이걸 좀 어려우면 내방 책선 그래요. 별거 아니지만요. 자, 머릿속에 좀 따질게. 내용 결정, 방식, 내방, 책상. 여러분 책 있죠? 요 4가지가 계약자 원칙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래 말래 상대방 선택이 자유입니다. 이제 이게 계약자예요. 내방 책상이. 이건 그냥 잘 안 나오지만 그냥 대충 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딱 넘기시고. 계약자는 4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 주택관리사 강의 들을 때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원 이런 거 있지. 연애원 평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할래 말래. 우리 할래 다른 애들이라든지 메가랜드도 있나 이런 데 할래. 이것이 여러분 자유잖아요. 이 계약자예요. 강요하지 않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고 계약자에는 그런 것이 있다. 소유권 존중이고요. 계약은 자유롭게 소유권은 존중해서 소유권 존중 다 열고 소유권 절대 원칙 그래요. 소유권 절대.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4번째 줄 공공문에 따라서 소유권이 제한돼요.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신도시 들어선다. 땅 팔아야 되죠. 소용되지. 그래서 내 땅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지만 그러나 이외적으로 공공목리를 위해서 제한이 될 때도 있어. 소유권의 내용 제한될 때 있고 공공목리에 따라서 제한될 때 있다. 근데 있고 과실 있음 때문에 책임지는데요. 과실은 이제 경과실, 중과실인데 아무 말도 없으면 경과실을 말해요. 가변과실을 말하고 선관주의죠.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이죠. 선량 관리자주의 신경 바짝 쓰기 의무 위반이 과실입니다. 선량 관리자주의 위반, 선관주 아까 배웠죠? 선관주 위반이 과실이고 민법은 일반적으로 고의나 과실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악의와 과실을 같이 시고하죠. 일반 알던 과실. 이 악의는 고의란 뜻이죠. 민법은요. 왜 그러냐면 고의와 형법은 다르죠. 이게 형법은 완전히 달라요. 형법은 완전히 다르죠. 고의와 과실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일부러 죽였다. 실수 완전히 다르죠. 형법에서. 그러나 민법에서는 똑같습니다. 민법에서는요. 고의나 과실 같아요. 왜 그러냐면 봐. 내가 친구 집에 가서 화나서 친구의 고래청자를 깨뜨렸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고래청 일부러 화나서 내던졌어. 실수로 깼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이런요, 사람을 때려서 일부러 실수로 완전히 달라요. 이게 훨씬 더 형이 크고 얘는 관대하지만 여기는 똑같습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친구 집에 싸우다가 성질나서 1,000만 원짜리 고래청을 던져버려 친구한테. 고의로 1,000만 원 물어줘야 되죠. 실수로 깼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가 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형법은 다르다. 형법은 고의가 엄한 처벌, 과실은 관대한 처벌. 우리는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내가 사람 치어도 죽였다. 그죠? 상해사고, 사망사고, 인사사고. 그래도 고의로 사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과실이 그런 거는 형이 관대합니다. 보험 다 들고 어쩌고 하면 합의하면 그런 거 구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의 과실은 형법은 다르지만 그 과실이니까 민법은 똑같아. 보시면 돼요. 실수로 깼든 일부러 깼든 돈만 물어주면 됩니다. 실수로 깼든 일부러 깼든 실수로 깼든 돈을 물어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대개는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 많지 않아요. 중대한 과실은 여러분 민법 109조죠. 109조 차고 보시면요, 109조 잠깐 보세요. 법전을 조금씩 제가 같이 봐야 이제 법전에 익숙해져요. 109조 보시면 109조 거기 보셨나요? 109조 차고 읽어볼게요. 109조. 자,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의부분이 차고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차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는 것보다 이게 중대한 과실이 많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으면 다 경과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과실은 따로 말해주지 아무 말도 없으면 경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많지 않아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써준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고,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따로 써준다는 거. 차고는 중의부응차고 있고 중과실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 꼭 이런 말 써준다는 것이고. 아까 4번 나왔죠.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 나왔죠. 무상수취인, 친권자, 상속인 셋밖에 없어요. 남의 물건, 나무 사물이 처리할 때 내 먹거리만 편하게 그것을 공짜로 물건을 보관해 줄 때, 친권자가 애들 재산 관리할 때, 상속인들이 관리할 때가 자기재산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계약자의 원칙이 수정 있죠. 계약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강자가 약자, 사장님이 점원을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그래서 이런 걸 뭘 한다고? 사법의 공법 알아봤죠 아까? 사법의 공법화. 민법 영역에 공법이 끼어듭니다. 이렇게. 왜? 약자 보호로 해서 민법 영역에 공법이 들어온다. 사법이지만 공법 들어오냐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고요. 고용계약 있죠. 고용계약 그런 말이 있고요. 이런 근로자 보호, 약자 보호의 핵심이 있습니다. 약자 보호. 그래서 뭐 주 52시간 근로자라든 주 52시간 근로 또는요 최저임금 이런 거죠. 9,160원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런 것이 이제 원래 이제 당사자끼리 해야 될 일인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끼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유재산권 존중이 수정되죠. 왜냐하면 내 땅이라 하더라도 수용되면 내놔야 돼. 그죠? 내 땅을 도로로 안 주겠다 그러면 도로가 꼬부러지지 안 돼. 아무리 사유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따라서 제한되고요. 자기 책임, 중요하네. 무과실책임. 이거 해야 됩니다. 무과실책임. 뭐 다 과실인데 보충학습 별표 2개 하시고, 보충학습 별표 2개 하시고요. 보충학습. 다 과실인데 무과실책임 많지 않아요. 무과실. 나에게 잘못 없다. 책임지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시고요. 나중에 배우지만요.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법인의 책임, 민법 35, 나중에 배우고요. 그냥 법인이 이사가 있죠. 이사가 일 저지르면 법인이 무조건 책임입니다. 잘못 있던 없던.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이사의 불법행위 법인 책임.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했을 때, 이거 나중에 배워요.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표현 대리 책임인데, 그 2, 3, 4는 다 대리죠. 이제 1번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무과실이고, 법정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했을 때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협의인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지는 책임이고, 그리고 표현 대리 책임인데,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 금전 채무가 옆에서 여백에 썼어요. 여백에 쓰시면 금전 채무 무과실 책임입니다. 돈 없어서 못 주겠다 하죠. 금전 채무의 불이행 책임, 이게 무과실 책임이고요. 이 책임이고, 그리고 공작물 소유자, 공작물 점유자가 아니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무과실입니다. 공작물 소유자죠. 뭐 놀이터 같은 이런 거 소유자의 책임이 그렇습니다.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리고 무과실 책임이 뭐가 있나요? 담보 책임 같은 거, 담보 책임 나중에 배우죠. 물건 팔아오면 사는 책임이죠. 이런 것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많지 않아요? 금전 채무불이행, 그리고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아니라, 그리고 담보 책임 이런 것이 과실 없어도 책임집니다. 얘인지 더러 잘 나오죠. 왜냐하면 다 과실인데 과실 없어도 책임지. 억울하지. 그래도 책임지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거기 뭐 있었죠? 아까 1번이 뭐 있어요? 1번이 법인 책임하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리고 표현 대리 책임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금전 채무 불이행과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권리자 보호. 이게 권리자 보호를 다른 말로 정적 안전, 이런 게 있어요. 뒤에 있나요? 뒤에 뭐 있었지 아마? 있네요. 이런 말 써요. 거래 안전. 거래 안전이다. 안전이다. 이런 말이 제3자 보호거든요. 제3자 보호다. 제3자 보호. 이렇게 쓰고요. 거래 안전, 그리고 다른 말로 동적 안전 그래요. 동적 안전. 이 거래가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안전이 제3자 보호와 동적 안전인데요. 그런데 정적 안전이 있죠. 진정한 소유자 보호, 진정 소유자 보호, 진짜 주인 보호. 이걸 다른 말로 진짜 소유자 보호를 다른 말로 정적 안전 그래요. 정적 안전. 가만히 있다는 거죠. 거래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정적 안전 보호 이런 말을 씁니다. 정적 안전 보호라는 말도 쓴다는 거. 정적 안전 보호.
정적 안전보호라는 게 있어요. 정적 안전보호가 있고요. 정적, 저특부터 썼는데도 그래도 오잖아요. 정적 안전보호가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안전과 동적 안전 같은 말이고, 진정한 소유자 보호와 정적 안전 보호가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여러 경우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거래 안전, 동적 안전, 제3자 보호, 진정한 소유자 보호, 정적 안전 보호 이런 말 쓴다는 거 거의 그런 말이 나와있죠. 그 예가 있죠.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취소할 수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놈들을 위해서. 그럼 상대방이 해를 입죠. 취소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정적 안전을 위해서 동적 안전을 해칩니다. 미성년자 계약하죠. 이놈은 취소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취소당한 상대방은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기 공신이 인정하지 않아서 선의치도 인정하지 않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등기에 공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진짜 주인이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 거래한 전. 그래서 거래한 전을 해치죠.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주인이 아니더라. 그럼 취소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여간 정적 안전 보호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을 때, 그리고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가짜다. 취소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취소하지 못하고 진짜 주인은 안 뺏겨. 그래서 정적 안전 주인이 보호되죠. 그래서 1번은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2번은 부동산 소유자 보호죠. 등기는 공신이 없어. 이따 배우지만, 나중에 배우지만요. 공신이 여기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한 자도 가짜라면 소용없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선의치도 안 되죠.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넘기시고. 저 거래안전 보호 있죠. 상대방 보호, 동적 안전 보호. 이거는 나중에 배우죠. 표현 대리도 있고요. 무효취소 효과, 선의치 제3자 대응하지 못하고, 표현 대리 취득 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선의치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또 있고. 나머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불속 원칙이 있죠. 장소의 사람에 따라서 속인주의. 한국 사람 무조건 우리나라 법, 속인. 속지주의. 우리나라 땅 아닌 사람 무조건 우리나라 법. 이게 속인은 사람이죠. 속한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도 우리나라 법 적용된다.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땅 아닌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 있죠. 우리나라 법 적용됩니다. 바로. 그렇게 됐고, 귀국주의는요. 배라든지 항공기는 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 안에 있고 또는요 항공인에 있으면 그 나라 배와 항공기를 그 나라로 간주합니다. 그런 주의가 됐고요. 해석 법을 해석이죠. 꿈보다 해몽. 유권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유권 해석은요 강제주로 해석이고요. 우리가 입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입법적 해석. 민법 98조에 물건 개념이 있어요. 물건 개념. 물건 입법적 해석이에요. 물건 개념. 아까 몇 조로 했죠? 98조인가요?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이죠. 이렇게 법에 있습니다. 이걸 입법 해석이라고 해요. 아주 물건 개념을 법에 딱 정했어. 입법에서. 국회에서 물건이 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체물 및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 그래서 이것을 물건 개념 입법 해석이라고 해요. 공권력 해석이니까 법원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행정청도 해석할 수 있는데 국가가 국회에서 해석을 말한다. 입법 해석이라고 해요. 무권 해석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항리 해석. 무권이라는 말 이상하죠? 유권 해석, 항리 해석. 항리는 학자들이 떠드는 학설. 항리 해석. 항리 해석은 학자들이 떠드는 거죠. 그럼 학자들 무시하면 안 돼. 이 학자들이 떠들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학설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어요. 학설은. 학리해석은 학자들이 이론으로 떠든다는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론은 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 학자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아는 행정부 교수님 법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만들었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법을 만드는 그냥 쭉쭉. 그러면 통과되면 법이 되죠. 국회의원도 잘 모르죠? 이분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자랑하셨어요. 무슨 법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기초안을 잡아서 그대로 거의 통과됐다 막 자랑하시더라고. 학자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나 학리 해석은 아직 법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물리 물리가 뭐예요? 물리란 것이 물리 해석은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은 이게 원칙이죠. 물리 해석. 이게 원칙입니다. 관하시고 원칙. 그러나 이 물리가 안 맞으면 논리적 해석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인의 원칙이라는 거. 무는 그대로, 무는 이치대로 물리해석, 논리해석 그런 것도 있고 물리 논리. 그러나 모든 법은 헌법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헌법이 최상위 법이지. 켈센이라는 사람이 법 단계서를 짓는데 그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단계가 있어. 그래서 헌법이 제일 할아버지야.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법이 무효되죠. 위헌 심판 나와. 위헌 심판. 간통죄 위헌 그럼 형법이 조문이 없어지잖아. 모든 법은 헌법에 맞도록 해석하라. 헌법 합치적 해석 그런 말도 있고요. 넘기시고 해석의 중요성 배웠죠. 추정한다 본다 봤고요. 추정한다 본다 봤고요. 그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죠. 이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니은 이건 지금 안 배웠지만요. 2명 이상이 니은 보세요.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했다. 동시 사망 추정. 나온 김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볼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다. 나중에 보겠다고.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볼 시간 없어요. 금방 합니다. 9개월은.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뒤에 또 나와요. 그래도 일단 정리해 놓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고 갈 게 아니다. 교과서를. 그래서 뭐라고 됐지? 동시사망 추정이죠. 그래서 동인추실과 그래요. 뭐냐면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요. 인정사망은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고요. 추정하고 동인추 실종사망은 간주예요.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간주 뭐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험 잘 나오죠. 외우실 때는 동인추실간 동시사망, 인정사망은 추정, 실종선고는 간주해서 동인추실간 외워보세요. 동인추실간. 자, 머리 글자 많이 안 따요. 많이 따는 것 같아도 한 20개 tal 겁니다. 많이 안 따요.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분간동 마냥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려. 자, 동시사망, 인정사망은 효력이 추정이고요. 추정이고, 그리고 실종선고는 간주다. 동인추실간, 동시사망, 인정사망은 효력이 추정되고,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간주, 본다. 뭐로 본다. 동인추실간, 이것도 아주 시험 나올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동인추실간, 동시사망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 뒤에 나오죠. 동시사망, 인정사망은 효력이 추정한다 이거. 안 돼, 이거 실종선고는 뭐로 본다, 간주한다. 동인추실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니은의 비의 채무자익 추정, 이거 잘 나오죠.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추정하고요. 채무자 추정한다. C는 중요하지 않고 D가 중요하네요. 이건 담보책임인데 어렵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일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2번, 3번 보실 때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리면 채권의 매도인이 담보책임인데 채무자의 자력 담보 시기는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로 추정하고요. 오른쪽에 있죠. 간주한다. 니은에 간주한다. 본다. 이거 A, B, C는 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A, B, C는 바로 배웁니다. 다음 주 정도 들어가겠네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수를 정했다면요. 그 행위는 가주수를 봅니다. 이렇게 있고요. 가주소. 그 행동만. 실종성을 받은 자 전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상호로 봅니다. 실간 5년 1년. 그래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가주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보고 실종성을 받은 자는요. 전조라는 것은요. 전조 밑줄 모르겠네요. 27조인가요? 그러니까 전조의 규정이 만료할 때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 5년 1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보고요. 간주한다. 그리고 태아는 이미 출생으로 봅니다. 상속에. 손해배상이죠. 상속에 대해서 출산을 보기 때문에 태아의 상속분을 남겨놔야 돼. 그래서 다 중요하죠. B, C 정말 중요해요. B. A는 별거 아니지만 B. 실종성을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보고요. 태아는 그 C 앞에 써놓으세요. 상속이요. 상속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출생으로 봅니다. 체불량이 아니라 불법행위. 상속의 경우에 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미 출생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요. 그 아버지 재산을 이놈이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뜻이 돼. 물론 엄마가 관리하겠지만 엄마가 제가하고 그럴 수 있잖아. 제가하고 애 놓고 그럴 때 비해서 태아는 이미 아버지 사망 시에 출생을 봅니다. 본다 이거. 선악 받고요. 대항제부터 한다 봤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법률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